코가 간질간질, 콧물이 주룩주룩, 꽃가루와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염 증상을 단순한 코감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채기나 콧물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비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축농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데요. 축농증이 심한 경우에는 후각신경이 손상돼서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얼굴이 변형되고 집중력 저하, 심지어 수면장애까지 올 수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염과 축농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계절이 한 달 정도 앞서가면서 벚꽃도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벌써 절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화사하게 꽃들이 일찍 피어주는 건 좋은데 이게 꼭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꽃가루 날아다니니까 코도 간질하고 또 재채기에 콧물에 감기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이 봄이 괴로운 이유가 있죠. 알레르기 비염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환절기에 일교차가 크니까 코감기 환자도 늘어나고 이걸 또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축농증으로 발전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또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TV닥터에서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조규섭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리 곳곳에 정말 일찍 핀 꽃들을 보니까 마음도 설레고요. 여기저기 사진 찍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 코가 간질간질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황사와 미세먼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러시군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병원 기록을 보면 오히려 겨울에 감기 때문에 갔던 것보다는 봄철에 이 알레르기 때문에 갔던 기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환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예, 봄철이 되면서 이제 맑은 콧물, 그리고 재채기, 그리고 코막힘, 그리고 코의 가려움증 등을 주소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증상들이 알레르기 비염의 주된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맑은 콧물이 흐르고 이제 재채기가 나고. 근데 보통 우리가 증상을 보면 코감기와 좀 비슷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너 감기 들었어? 이 봄에? 이런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는 알레르기 비염과 코감기가 엄연히 구분되는 질환이죠. 예. 코감기를 우리가 흔히 급성 감염성 비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 안에 점막에 바이러스 감염이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코감기다. 예, 코감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코감기가 걸려 있는 환자의 이제 감염성 분비물, 바이러스 감염성 분비물이 다른 사람의 정상인 사람의 코 안으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쪽에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코감기가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전염되는 거죠. 예, 전염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미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되고 이제 혈관이 확장되고 코 안에 점막이 부으면서 코가 막히고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콧물이 양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원인 자체가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되겠고 코감기는 원인이 이제 바이러스의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이 맑은 콧물 그리고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지만 이제 코감기는 이러한 그 콧물이나 코막힘 전에 미열 또는 오한 그리고 두통 그리고 근육통 등의 전구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두 질환은 명백히 다른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콧물 흐르고 재채기하고 이 증상은 같을 수 있지만 분명히 코감기는 그 전에 우리가 전신 증상이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머리도 먼저 아프고 근육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코감기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그 급성 감염성 비염이요. 코감기는 일단 감기 치료, 항생제 치료를 하면 금세 나을까요? 아닙니다. 그 급성 비염은 원인 자체가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에 맞추어서 항생제 치료보다는 증상에 맞추어서 이제 어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또는 이제 두통이 있으면 해열제, 진통제를 먹거나 또는 이제 충분한 안정을 취하거나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면 대부분 1, 2주 내에 완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성 비염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주위에 이제 부비동, 축농증이 생기거나 귀 또는 목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부비동하니까 조금 어디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 부위가 좀 넓어지면서 감염 부위가 주위로 염증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 세균 감염으로 발전되면 더 증상이 악화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1, 2주보다 넘어가면 만성이 되는 거예요? 예, 1, 2주가 넘어가면 만성 또는 주위에 따른 합병증의 가능성을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요? 급성과 만성이? 예, 만성 비염은 크게 원인에 따라서 감염성이냐에 따라서 감염성과 감염성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비감염성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급성 감염성 비염이 제대로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거나 면역력이 억제되어 있는 환자에서 치유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러한 만성 비염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많고요. 이제 비염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주위에 인접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비동이나 또는 주위에 염증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충농증으로도 발전이 되고 예, 충농증으로 발전. 콧물 색깔도 막 더 찐득해지고 막 예, 맑은 콧물에서 대부분 누런 콧물로 좀 색깔도 변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급성 비염이 만성 비염으로 이제 발전되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기 비염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인 물질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은 진먼지 진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진먼지 진드기는 거미강에 속하는 절지동물입니다. 그래서 거미과예요? 예, 거미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먼지 진드기는 우리가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발견이 될 수 있지만 그 크기가 0.4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대부분.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안 예,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만 보이는 구조가 되어 있고 보통 침대 매트리스 그리고 천소파 그리고 옷 그리고 여기에 떠다니는 많은 먼지에도 이러한 그 진먼지 진드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먼지 1g에 수백 마리에서 수만 마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먼지 진드기가 천에만 이렇게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공기 중에도 날아다니는. 예, 여기도 어차피 먼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진먼지 진드기가 지금 콧물이 나오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알레르기 물질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종류가 많잖아요. 또 우리가 이 계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어떤 물질이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는 꽃가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꽃가루. 꽃가루는 이제 계절과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오리나무와 자작나무와 같은 수목꽃가루는 주로 봄철에 그리고 우산잔디 또는 호밀풀 같은 목초꽃가루는 초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그리고 쑥이나 돼지풀 같은 잡초꽃가루는 이제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주된 이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퀴벌레나 곰팡이 그리고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의 털도 중요한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날리는 꽃가루 종류는 좀 다른데 지금 이 봄철에는 오리나무와 자작나무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니네요. 예, 봄철에는 이게 주된 꽃가루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증상은 뭐 다 비슷하죠. 예, 일단 뭐 비슷합니다. 콧물이 정말 줄줄 나오는 거, 줄. 예, 맑은 콧물이 줄줄 네, 나옵니다. 맞아요. 저도 주차해서 줄줄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예. 어떤 구체적인 증상이죠?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맑은 콧물 그리고 재채기 그리고 코막힘 그리고 코에 가려움증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주된 증상입니다. 간질간질하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또 재채기나 콧물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눈의 가려움증이나 눈에 이제 눈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콧물이 심한 경우는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간혹 귀가 가려운 경우도 있던데요. 예, 귀가 가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 지금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비염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은 분이 계신데요. 어떤 증상이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코 안에 분명히 뭔가 꽉 찼는데 풀면 안 나오고 여기만 더 아파요. 아파가지고 손이든 휴지를 여기가 끝까지 이래 파내도 안 되면 한쪽을 맞고 팡한데 거기 주로 이제 이 낮에 이거 시간대 없이 거기 나타나요. 이 그런 부분이 그때가 제일 고들. 이 잠을 요쪽 누워가지고 아파가 못 자는 거는 내가 조금 덜 잔다고 하겠는데 여기는 분명히 뭐가 차가 프로가 나와야 되겠는데 안 나와가지고 진짜 킁킁거리면서 풀 때 그때가 귀까지 어떤 데는 멍멍해질 때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 코가 아프니까 머리가 더 아파지더라고요. 머리가 더 아프고
화도 많이 나고 신경질도 나고 막 가족들한테 화도 내고 막 그렇게 내 의욕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게 아니고 내 코가 가운데 있잖아요. 중심이라 진짜 고쳐야 돼요. 비염은. 요새는 한기도 꼭 자주 하면서 전에는 그냥 수술 후에 연고여가 세척할 정도 그때는 하고나 끝이겠지. 요새는 다른 거는 못해도 세척에 이제 소금 이제 파는 소금을 넣어가지고 하루에 최소 못해도 5번 이상씩 코를 넣어가지고 양쪽 다 고개를 숙이면서 하고 분무도 하고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주로 낮에 조금 세척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밖에 갔다 오면 내가 코가 채기 전에 머리가 아프기 전에 먼저 내가 세척을 나갔다 오면 꼭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관리를 잘하고 계신 그런 경우인데 그동안 참 얼마나 그 생활이 불편하셨을까 짐작이 됩니다. 뭐 짜증도 나고요. 주변에도 미안하기도 하고 일단 집중이 안 되니까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런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사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뭐부터 시작하죠? 예, 일반적으로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한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문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콧물, 재치기, 코막힘, 그리고 가래염증은 있는지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러한 증상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력에 대해서도 자세한 문진을 통해서 이제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코안을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서 소독을 하거나 이제 코안을 들여다보면 네. 이제 코안의 점막이 좀 창백하고 콧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는 않아요? 예, 콧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시원하죠? 이렇게 예. 펑펑 떨어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환자의 어떠한 물질이 이 원인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레르기 검사는 대부분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와, 물질이 진단 참- 키트를 이제 보통 56종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와,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네. 그래서 등에 이렇게 알레르기 물질을 떨어뜨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에서 5cm 간격으로 이제 간격을 두어서 알레르기 물질을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가는 주사침 등을 이용해서 약간 찔러서 네. 이제 그 알레르기 물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피부 안으로 침습될 수 있도록. 침습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보통 15에서 20분 이후에 이제 시약을 닦고 네. 이 어떤 물질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물질의 양성이 있으면 주위가 발적이 빨갛게 되면서 이제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양성 물질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원인을 알아야 내가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대처라는 게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걸 텐데 예. 알레르기 비염 원인을 알았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치료는 크게 이제 4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된 거는 이제 원인 항원에 대한 이제 노출을 피하는 환경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그리고 면역요법, 수술요법이 있겠습니다. 네. 가장 주된 치료가 사실은 약물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약물요법에는 이제 경구용으로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와 국소적으로 이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사실은 주된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뿌리고. 있습니다. 예, 먹고 뿌리고. 예. 그래서 이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이제 알레르기의 증상, 콧물, 재치기, 코막힘, 그리고 코의 가려움증 이러한 모든 증상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코에 뿌리는 이제 스프레이는 국소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뿌리는지 정확한 사용 방법에 따라서 뿌려야만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보다 뿌리는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으나 예. 제대로 된 사용법을 익혀야 효과가 있다. 예, 그럼 사용법을 좀 가르쳐 주시죠. 예,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예, 일반 환자들한테 이렇게 뿌리라고 하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뿌리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냥 보기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어디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용액이 잘 분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예. 한쪽 코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 코에 2회 분무 4초간 숨을 멈추었다가 코에 뿌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듯이 잘못된 사용법은
이제 코 안에 넣고 코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뿌리면 잘못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뿌릴 때는 오른쪽 코를 뿌릴 때는 왼쪽 손으로 코의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뿌리고 네. 왼쪽을 뿌릴 때는 오른쪽 손으로 이제 바깥쪽을 향해서 뿌리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을 살짝 이렇게 틀어주는군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우선 가운데에 있는 방향으로 이제 뿌리게 되면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예, 직선보다는 이제 내측을 향하게 되면 네. 이제 뿌리는 방향 자체를 내측으로 향하게 되면 네.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 점막에 닿이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네.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점막에 계속 뿌리게 되면 그 네. 비중격 천공이라고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드물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좀 바깥쪽을 향해서 뿌리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그냥 정말 똑바로 이렇게 싹 직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똑바로 뿌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예, 대각선으로 바깥쪽 방향을 이렇게 또는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몰랐네요. 사실 이런 뿌리는 약 처방은 가끔 받으시죠? 그런데 올바른 사용법 그동안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그냥 뿌리세요 하고 끝이었는데 오늘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뿌리는 약도 뿌리고 우리가 경구용 약도 복용하고 또 아까 환경요법이라고 하신 거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에는 뭐 집안을 청결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거치다 보면 결국 완치가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알레르기 비염을 사실은 완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원인 물질을 차단하거나 환자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치료 자체가 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환자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면역요법이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요법은 쉽게 이야기해서 독감 예방 접종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넣어주는 것 같은? 예. 그래서 알레르기 물질을 낮은 농도에서부터 서서히 증량을 시켜서 네. 환자에게 이제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먹는 약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역치를 조금씩 높여주네요. 예, 역치를 좀 높여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오. 하지만 이 면역요법은 최소한 3년 이상의 좀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하자면 3년 정도는 내가 그 원인 물질에 계속 노출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은 증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콧물도 예,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재채기도 치료가 나고. 완전히 될 때까지는 증상은 있지만 네. 약을 이제 면역요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 호전된다. 예, 호전되어 가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피하고만 살 수는 없으니 차라리 내 몸의 저항력을 기르자. 이렇게 해서 면역요법이 필요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재발은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항원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대부분 새로운 이제 알레르기 증상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3년 이상 꾸준히 치료를 하였을 때 재발률은 이제 여러 가지 논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년 이후에 이제 보통 한 30% 정도 재발률이 사실은 조금 높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한 30%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생 좀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비염과 축농증에 관해서 부산대학교 이비인후과 조규섭 교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축농증인데요. 축농증은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진행되다 악화되다 그 단계가 축농증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비염이 악화되면 축농증이 된다. 예, 맞습니다. 축농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성 감염성 비염, 코감기를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축농증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코감기의 증상이 일주일에서 2주 이상이 지속이 되면 이제 부비동염 또는 축농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축농증은 이제 코에 있는 점막의 염증이 인접해 있는 다른 이제 부비동이라 하는 그쪽으로 염증이 파급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점막이 붓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배출구가 막힘으로 인해서 네. 이제 농이 축적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부비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인지 좀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코의 구조가 어떤지부터 볼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 안의 구조는 크게 비강과 옆에 있는 이제 비강과 이제 상악동, 전두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러한 부비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얼굴에서 그 분홍색으로 이렇게 네 군데 동서남북 퍼져 있는 곳이 부비동. 예, 부비동입니다. 이 네. 네 군데가 부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에
가운데 있는 이 부위가 비강이 되겠습니다. 비강이군요. 예. 예. 그래서 이 쉽게 우리가 비강을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부비동을 그 옆에 있는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이제 길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염증이 처음에 부비동에 저기 어디죠? 예, 비강 코 안에 비강에 생겼다가 생겼다가? 이러한 염증이 이러한 길을 통해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심하면 이제 다 퍼지겠습니다. 예. 그럼 축농증이 생긴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코에 있는 비강에 염증이 생기면 그 인접해 있는 부비동에 염증이 파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염증으로 인해서 코 안에 점막이 붓게 되고 이러한 자연 개구부가 막히게 됩니다. 지금 교수님이 예. 지금 체크해 주시고 있는 그 부위가 예. 사실은 출구예요. 예, 출구입니다. 예. 이러한 그 부비동이 이제 원래 고름이 고이더라도 배출되는 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이 그쪽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 나와야 되는데 점막이 부음으로 인해서 그 구멍 배출구가 막히게 되면 네. 더 빠져나오지 못하고 농이 그 안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게 축농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림상에서 이제 노란 부분이 바로 염증인데 예, 고름이 고여 있는 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강에 염증이 생겼다가 또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이 네 군데에 퍼져 있는 부비동까지 퍼지고 예, 이 배출구가 막히면 그게 안에 고이면서 농축되면서 농축되면서 축농증이 된다. 축농증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겠네요. 그러면 비염이 심해져서 축농증이 올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예, 축농증이 예, 축농증의 다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축농증은 네. 급성 비염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감기. 예, 코감기 예.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코 안에 무록 같은 어떠한 그 배출구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록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그 배출구가 막힘으로 인해서 다시 축농증이 생길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무록이 통로를 막네요. 예, 통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네.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축농증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생기는 이제 부비동과 인접해 있는 치아, 네. 치아의 감염이 이제 부비동까지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치아에서 코, 부비동까지도 세균이 옮겨갈 수가 예, 있는군요.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외에 외상? 예, 외상 그리고 이제 외상이나 비중격의 망곡과 같은 해부학적인 이상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축농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격의 만공이라는 건 뭐죠? 교수님? 비중격의 망곡이라는 거는 이제 코 안에 있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칸막이 뼈가 있습니다. 그게 비중격이에요? 예, 그게 이제 좀 휘어져 있으면 한쪽에 이제 네. 공기의 흐름이 사실은 원활하지 않게 그러니까 됩니다. 딱 요 콧대, 예, 요게 콧대. 비중격인데 콧대 이게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예. 있는데 이게 만곡이라는 건 좀 휘어 예, 있다거나 휘어있다. 예, 이렇게 좀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예. 결국은 또 축농증의 이제- 원인이 된다. 예, 해부학적으로 이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축농증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급성 비염, 우리가 코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도 이제 축농증이 올 수가 있는데 축농증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예, 축농증의 증상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목소리가 예. 좀 막혀 있는 목소리, 예. 좀 코 비염이 많이 섞인 목소리 예. 이게 대체적으로 떠오르거든요. 예, 그런 증상도 물론 있는데 이제 이제 보통 비염은 맑은 콧물을 주소로 내원을 합니다. 주된 증상인데 네. 축농증은 대부분 누런 콧물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축농증은 대부분 누런 콧물을 동반하게 되는데 콧물의 양이나 이제 콧물이 더 양이 끈적끈적해지고 네. 이제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원래 녹색이던 이제 누런색의 콧물이 초록색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더 심해지면 녹색이 되는 예, 거.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코에서 이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콧물이 이제 목 뒤로 넘어가서 이제 가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또는 후각 저하,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안면부의 통증 또는 압박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냄새도 잘 맡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예, 후각 저하 있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 후각 저하. 예,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가볍게 정말 코감기만 알아도 머리 아프고 참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축농증이면 훨씬 더 그 증세가 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축농증 그 수술을 받은 환자가 계셔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콧물이 자주 많이 나오고 이렇게 코를 풀리다 보니까 그 어디 외출 같은 갈 때는 항상 그 손수건, 화장지는 필수 준비 사항이고 그 어디 대화나 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먹을 적에 콧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굉장히 그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고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못한 인상을 안 줘야 되니까 일단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항상 이제 콧물 닦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 시간에 3, 4번, 하루에 한 50번 정도 코를 풀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은 그 방바닥에 빗방울처럼 두두둑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바닥에 떨어진 콧물을 닦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이렇게 끝없이 흘러내리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자다가 잠을 깨는데 숨을 못 쉬었어. 숨을 못 쉬어서 잠을 깨니까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내일 밤에는 오늘 밤처럼 이렇게 잠을 깰 수 있을까? 만약에 잠을 깨지 못한다면 그러면 3개월 전에 수술하셨다 그랬는데 수술 전 후 비교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굉장한 차이죠. 그 벌써 코 푸는 횟수부터 지금 3개월 17일 동안에 한 10번 정도면은 그 막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풀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는 하루에 50번씩 이렇게 코를 풀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밤에 잠 깨면은 아내도 옆에 누워 있고 코를 안 곤다 이죠. 코 안 고니까 옆에 누워 있고 또 내 스스로가 자다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수술 전과 수술 후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정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되셨을까 할 정도로 정말 불편을 많이 겪으셨는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수면 무호흡증 증상도 있으셨네요? 예. 그래서 코가 이제 축농증 있는 환자들은 이제 코막힘이 같이 동반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막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그러한 증상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하고 연결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고생하시지 말고 좀 더 빨리 받으시지 하는 마음도 사실은 들긴 했네요. 근데 축농증을 빨리 이렇게 좀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방치를 하면 아까 그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축농증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네. 코하고 인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또, 장기죠? 또 심하게 되면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게 이제 귀 쪽의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염. 코는 이제 이관이라는 구조물을 통해서 코하고 귀를 연결시켜주는 관을 통해서 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런색의 고름 이런 게 이제 귀로 가서 삼출성 중이염이나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길이 어린아이들은 짧다면서요? 예, 짧아서 소아에서는 더 합병증이 더 흔하게 되겠습니다. 네, 성인보다는. 중이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코는 이제 인접한 구조물이 또 눈이 있습니다. 눈. 그래서 염증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눈 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붓거나 이제 드문 경우에는 시력 저하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합병증들은 성인보다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약한 소아에서 더 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가 많이 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뇌망염이나 뇌농양과 같은 부gen의 합병증도 일어나는 환자들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실제로 보셨습니까? 예, 가끔씩 이제 있습니다. 예, 축농증은 절대 방치해야 될 질환이 아니네요. 예. 자, 50번 정도 이제 콧물을 닦으셨고 정말 이렇게 생활이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아 다행인데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축농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비염 검사는 좀 비슷합니까? 예, 그래서 자세한 문진을 하고 난 이후에 축농증 환자들도 이러한 그 내시경을 통해서 코안을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안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관 수축제가 적셔진 네. 거즈를 삽입을 한 이후에 그러면 수술 후에 지금 들여다보시는 이 거죠? 환자는 수술을 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안이 이 환자는 이제
거즈를 빼고 이제 코 안을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코 안은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 수술을 하고 나서 깨끗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은 물혹이나 누런 고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축농증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대부분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를 그냥 찍게 되겠습니다. 그럼 엑스레이 상으로 염증이 그럼 하얗게 나옵니까? 예, 하얗게 나옵니다. 공기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네, 깨끗하면 까맣게 나옵니다. 예,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에 이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CT를 찍게 됩니다. 네. CT를 찍으면 이제 전 부비동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병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실제 환자의 방사선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 환자의 방사선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를 했을 때 오른쪽처럼 이렇게 공기의 음영이 다 보여야지 정상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좀 검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왼쪽을 보시면 위에는 이렇게 공기의 음영이 관찰이 되지만 네. 아래쪽에는 관찰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막혔다. 예, 예. 그래서 이 농이 축적이 된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CT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축농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농증이 있는 부분은 그러면은 CT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CT는 여기처럼 이제 여기 전체가 다 시커매야 되는데 네. 여기처럼 이렇게 코 안에 점막이 부어 있고 고름이 축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코 안에 이렇게 농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농을 빼는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어떤 치료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예, 축농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축농증의 치료는 그의 약물 치료와 이제 코를 세척을 해주는 식염수를 이용한 비강 세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주로 주된 치료가 사실은 항생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생제는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를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러한 그 비점막 수축제 또는 점액용해제 그리고 환자가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같이 복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어 있는 코 안의 점막을 이제 좀 붓기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코 안에 고여 있는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의미로 식염수를 이용한 비강 세척을 하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식염수로 비강 세척하는 모습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요령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뿌리는 약도 올바른 사용 방법이 있듯이 예. 비강 세척도 좀 요령이 필요하겠죠? 예. 네. 미지근한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척기는 이제 간장용 주사기 또는 여러 가지 세척 용기를 사용해서 이제 세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씻고자 하는 코를 이제 아래쪽으로 하여서 이제 고개를 한쪽으로 숙인 상태로 코를 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코에 대부분 50에서 100cc 정도를 투여해서 코를 씻게 되는데 이제 방향 자체를 앞에서 스프레이를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 콧구멍과 평행하게 코 점막 이제 가운데를 너무 향하지 않게 그럼 바깥쪽으로요? 예, 조금 바깥쪽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주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액을 주입을 할 때 천천히 주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주입을 하면 주입한 용액은 이제 반대편 코나 입으로 세척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이러한 세척액을 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게 이제 입을 벌려서 아 소리를 내는 게 도움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주입하면서 아 소리를 내요 동시에? 예. 그러면 이제 입으로 나오거나 네. 반대쪽 코로 콧물이 나오게 되는데 네. 아 소리를 내지 않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이렇게 삼키게 되면 잘못해서 이간이라는 코하고 귀를 연결시켜주는 간을 통해서 귀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세균 섞인 물을 넣는 셈이 되네요. 예, 이관에다가. 그래서 정확한 방법으로 세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쪽 콧구멍으로 넣는데 여기서 막 줄줄줄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잘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코 세척이 필요하겠습니다. 축농증에도 교수님 뿌리는 약 사용합니까? 예, 축농증에도 코에 뿌리는 약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소적으로 효과가 좋긴 한데 예. 혹시 뭐 부작용은 없는지 오래 사용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약간 걱정도 되더라고요. 예, 축농증 환자에서 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코 안에 있는 점막이 부어 있는 것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약물은 대부분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을 해도.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국소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뿌렸을 때 이제 코 안에 건조감이나 딱지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하였을 때는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코 안에
이제 천공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뿌려야 예, 된다. 맞습니다. 코 세척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게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 축농증, 농이 잘 제거되지 않더라. 그럼 결국 이제 수술을 선택해야 될 텐데 예. 어떤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 축농증 환자들은 급성이든 만성이든 대부분 약물 치료로 치유가 잘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는 이제 수술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축농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코 안을 이렇게 개구부를 막고 있는 물혹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 어떤 게 무록이에요? 이게 무록입니다. 아, 지금 그리고- 입구를 딱 막고 있어요. 예. 그리고 주위에 아까 전에 빼냈습니다. 예. 그래서 무록을 제거를 해주고 네. 개구부를 10개 열어주는 게 축농증의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코 안에 있는 점막들 이제 개구부를 막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병변들을 제거를 하면 개구부를 넓게 열면 그 지금- 농이 축적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빠져나오는 게 농이었어요? 고름입니다. 예, 지금도 고름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름을 배출시켜 주는 게 축농증의 주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출 끈적끈적해서 굉장히 고름이 잘 안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 빼는 게 좀 어렵습니까? 지금 저거 노란 것도 농이죠? 예, 농이고 이제 코 안에 점막이 부어 있는 염증 조직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 배출구를 막아놓고 있는 물혹을 일단 제거를 하고 예. 그러면 입구가 뚫리니까 예. 이제 안에 있는 농을 뽑아낸다. 예. 정말 시원하시겠습니다. 예. 수술하자마자. 근데 수술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수술은 이제 사실은 대부분 환자들은 급성 이제 부비동염이든 만성 부비동염이든 대부분 네. 약물로 치유가 다 잘 됩니다. 하지만 약물로 치유가 되지 않는 환자에서 네. 이러한 수술적인 요법을 통해서 완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은 완치가 가능한 예, 거예요? 완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재발은 안 됩니까? 이제 재발 사실은 주된 원인은 이제 코감기가 걸렸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그래서- 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코감기가 걸리고 나면 이제 이러한 그 부비동염이 추가로 재발을 하지 않도록 네. 약을 꾸준히 먹고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코 세척하는, 이 뿌리는 약 사용하는 방법까지요. 요즘에 비염으로 혹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꽤 계시죠. 막 꽃가루 날아다니고 하니까. 오늘 직접적으로 이렇게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어떤 분이 좀 물어보실까요? 예.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난 뒤에 알레르기 때문인지 콧물이 심해졌거든요. 네, 강아지를 계속 키우고 싶은데 면역요법을 받으면 증상이 괜찮아질까요? 아, 부작용도 애완동물.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사실은 면역요법을 하면 완치는 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개의 항원에 대한 면역요법은 아직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좀 계속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을 복용함으로써 이제 증상을 조절하면서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완치를 할 수가 있고 예. 이제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아지의 경우지만 뭐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나 마찬가지로 예.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이 예, 안 돼 있. 예,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에는 그런 점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예. 네, 저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면 콧물이 심하게 나서 음식 먹기가 정말 곤란한데요. 코에 이상이 있는 건지 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음식 드실 때는 불편하시겠어요. 네. 예, 어떤가요? 예, 특별한 그 알레르기 물질이 없더라도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될 때 이렇게 콧물이 심하게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비염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코 스프레이 또는 약물 복용으로 충분히 그 증상을 줄여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우리 신체 부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정말 코는 우리가 평생 호흡을 해야 하니까 주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환경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예. 첫째 이제 카펫이나 천 소파 또는 천 커튼 등을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진드기가 통과할 수 없는 특수천으로 진구류를 덮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촘촘한 예, 천인가요?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자체가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실내 온도를 이제 20도 정도의 저온 또는 습도를 좀 줄여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침구류를 자주 햇볕에 말려서 소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이제 실내를 자주 청소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실내 환경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내 환경 요법이야말로 우리 여자들이 그죠? 주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요. 요즘 사실 우리가 위생적이고 깨끗한 생활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비교해 보자면 훨씬 더 예전에 조상 어른들께서 사시던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비위생적이었을 테고, 뭐 빨래도 덜 하셨을 테고, 심지어 대청마루는 막 외부와 통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알레르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기 오염,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의 증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알레르기 질환 자체의 환자를 많이 늘리게 된 그 관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원인을 만들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근데 축농증과 비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참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축농증 같은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소아에서 여러 가지 축농증으로 인한 합병증, 그리고 빈도가 훨씬 더 성인보다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농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코감기입니다. 코감기. 그래서 이러한 코감기 자체의 빈도가 성인보다는 집단 생활을 하는 특히 소아에서 더 자주 빈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제 축농증이 소아에서 빈도가 더 많고, 합병증은 면역학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날 확률도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합병증이요. 그럼 소아의 경우 그냥 방치했다, 엄마가 좀 모르고 놓쳤다 시기를,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치료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더 합병증으로 진행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의 경우에? 특히 드물게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아이에게 수술시킨다 그러면 많이 좀 꺼려하게 될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사실은 약물 치료로 치유가 잘 되는데 너무 병을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수술적인 요법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또 성장하는 시기인데 성장 장애도 올 수 있고 학습 능력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학습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이제 코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이제 대부분 코막힘의 증상이 심합니다. 코막힘의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성장 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 특히 코막힘으로 인해서 학업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축농증 환자 이렇게 접하시면서 정말 딱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코막힘, 콧물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료는 처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러한 증상들이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남아 있고 치유가 잘 안 될 때는 수술 요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환자들이 만족을 하고 생활을 하시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봄에 이 화사한 꽃의 계절에 좀 나들이도 많이 다니실 텐데, 뭐 알레르기 비염이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코감기든 또는 축농증으로 고생하고 계실 또 여러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염 그리고 축농증을 이제 완치가 되지 않는, 치유가 잘 되지 않는 병으로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기를 굉장히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비염이나 축농증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느낌이 없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그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중이염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은 만큼 뭐 코막힘이나 뭐 콧물이나 이런 증세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빨리 받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염과 축농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조규섭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